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인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까지는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으면서 대선 후보들마다 지지층 결집과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과 함께 막바지로 접어들며 더욱 격해지고 있는 대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자, 사전투표율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주요 발언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지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남 도지사까지 지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들으시기에 아무래도 좀 불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편을 넘어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민주진영에 몸을 담았던 분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아무 말이 없었고 또 그 내란을 옹호하다가 그 덕분에 수구 세력의 지지로 어떤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김문수 후보인데 그 사람을 지지를 하면서 민주진영을 어떤 괴물 독재국가 출현 운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민주당 출신이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년 전과 달리 어떤 국민들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일요일 25일이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팀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의 방점이 찍힌 것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 이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겠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11분기 연속, 그러니까 임기와 일치하게 내내 어떤 그 민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내수 경기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방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국민의 눈에는 정말 그 어떤 답답증을 줄 수밖에 없고 생활에 어떤 고통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선후관계를 분명히 잘 가려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기자회견 내용 중에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란에 대한 완전 종식을 강조했지만
그럼 뭐 또 철저한 단죄까지 이야기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탄핵 파면까지 5개월 이상 이제 걸리면서 내란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것인데 지금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가 내려진 사실도 조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란 수사 상황 어떻게 좀 이어질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 내란 수사는? 결국은 잘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찰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경찰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희망하는 대로 특검법이 도입돼서 실시된다고 한다면 또 세계의 주체 또는 특검에 의해서 진상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떤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검경이 해도 되고 특검이 해도 되는데 저는 특검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했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받은 검사나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 중립적인 특검에게 모든 수사를 맡겨버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야말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훨씬 바람직한 결과로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에 의해서 번번이 좌절됐던 특검이 역시나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유세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유치죄도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 외환죄 수사를 촉구를 하고 나서면서 이제 이 수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도 된 분위기입니다. 내란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외환죄 수사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좀 너무 늦어져 버려서 사실 그동안 뭐 구속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뭐 증거 인멸 시도라거나 뭐 좀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이 이제 뒤늦게 좀 출범한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뭐 뾰족한 뭐 좀 다른 검찰 수사 좀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좀 의심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외환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그 출범하면서 북풍 사건을 우리가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외환죄는 과거의 북풍 공작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일부러 그 NLL에서 북의 어떤 그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수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치 헬기를 일부러 어떤 휴전선 부근에서 띄워가지고 북이 뭔가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작전을 펼친 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작년 가을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북한이 왜 무인기를 보내냐고 남한 정부를 공격했을 때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던 정부가 안 보냈다고 해도 될 것을 거의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운을 떼면서 일부러 대남 도발을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정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 못지않게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이 역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능력이나 특히 또 특검 우수한 인물로 잘 뽑으면은 이 부분도 저는 수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번 대선 컨셉을 보면 골목 동네마다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접촉을 강화하고 또 경청하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계속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별 그러니까 시군구별 지역 맞춤형 우리 동네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지역과 광주 광산구시니까 광산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네 공약으로 어떤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광사와 관련된 것 중에 전남권 공약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공약으로는 AI 선도도시로 또 광주를 돕겠다는 것인데 그중에 자율주행차 부분을 어떤 3도 그 빅그린 산단 이쪽에 그것을 유치를 하고 미래차 국가산단에 그 도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만의 계획에 의할 때 그 송정역과 또 그
선운지구 그리고 사암로, 수안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광주역, 송정역 간 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지상을 공원화하겠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제사회 분야 TV토론회에 이어서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TV토론회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지금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앞선 TV토론회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로 각 후보 캠프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보시는 유권자분들께서 하실 텐데요. 자, 이번 3차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 TV토론회 관전 포인트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꼽으시겠습니까? 견해에 관한 얘기라든가 선거에 관한 얘기, 또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얘기들 하나하나가 어떤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고 또 어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자체가 주요한 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적인 합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끌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마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 뭔가 인신공격 중심으로 또 토론이 흘러감으로써 뭔가 어떤 국민들에게 좀 뭔가 불만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닌 어떤 인신공격의 토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격에도 잘 극복하고 정책 위주의 그 토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자, 대선이 이제 중반을 넘어갔는데 이번 대선 기간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사실 이제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어떤 선거 기간 내내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될까라고 하면 여전히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계속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의 단일화를 제안하는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번 단일화의 선을 그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단일화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때 우리가 한번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뿌리가 같고 또 토론회 때 함께 합세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합칠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저는 이번이 아니라고 보는 게 첫째는 둘이 연합을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과거의 안철수, 3년 전의 안철수처럼 그런 국민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그런 그 어떤 국민 신뢰를 깨는 일은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이로 비춰보나 성공 가능성으로 비춰보나 아마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에 하나라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선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거의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정말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 경계감을 가지고 좀 투표에 임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이긴 합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또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막판으로 가면 결국에 이제 진보냐 보수냐 또 중도냐 좌파냐 중도이냐 또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결집하게 될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보다 지지율 격차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초창기부터 당연히 그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던 이유는 어떤 그 내란 수구 세력들 이 구구 정당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 발언 하나만 잘못해도 법안 하나만 잘못 발의를 해도 늘 비판을 받고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내란을 일으키고 무속 정권의 무속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또 김문수 후보가 사이비 종교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2번이나 보였어도 그래도 계속 거기를 지지를 하고 거의 흔들림 없이 뭉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 어떤 그 강한 뿌리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결국은 좁혀져 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하나 했었고, 또 우리 민주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격차가 좀 많은 것 때문에 잠시 좀 안이함, 경제심을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더 보이다 보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선거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너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민주진영에 또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많이 좀 뭔가 투표에 꼭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와 또 어떤 그 지성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일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이야기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비판해왔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당별로 유불리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서로에게 가장 이제 유리한 형태로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텐데, 평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높이기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선거 운동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선에 가면은 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기 주소에서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선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좀 임해 주시면 좋겠고, 심지어는 국힘마저도 찬양하는 제도가 사전투표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어떤 부정투표의 온산인 것처럼, 근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그런 그 강조를 하는 걸 보면 사전투표는 꼭 필요하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저렇게 그 선거론을 내세웠던 것이 결국은 음모론에 불과했고 염치 없는 주장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것을 증명해 준다는 이런 문제점은 느껴지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 이건 양당의 시각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이제 긴급 소집된 회의가 바로 어제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습니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정작 금방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끝났고, 정작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에 논의를 하자. 입장을 섣불리 냈다가 대선에 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뒤로 미뤄지긴, 대선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법관들의 좀 자정에 대한 의지,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법관회의 같으면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이런 결론 제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에서 지난 선거법 판결이 정치적인 것이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가 더 강조되고 분명히 나왔을 법한데, 이 얘기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공격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 목소리가 같이 팽팽하다 보니까 이 결론도 저 결론도 못 내고 이렇게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에 또다시 이 토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나 사법부의 안정, 권위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공격은 절제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또 국민들은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또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또 지지해주는 이런 어떤 절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광산구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완전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또 협력업체 경영 위기, 이런 피해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사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가 마침 그때 광주 유세를 하고 있는 일정이어서 피해 주민들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이 수습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건가요? 지금 광주시와 또 광산구 노력에 의해서 일단 그 1차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 그것에 대한 구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있게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고용의 문제 그리고 금호타이어를 그 빚거린 산단으로 옮길 것이냐 제자리에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일각의 의심대로 혹시나 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나설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관계자들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좀 중앙정부까지 함께 관심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어떤 고용 보장 대책 그리고 어떤 신축, 이전 신축 후에 재가동 이런 방책 이런 것들을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모레인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투표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어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 정권의 어떤 통치 대상이 될 것이냐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호남과 광주 또 광산 여러 그 지역들의 발전 정책, 개발 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힘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들어있지도 않거나 또 효력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시킬 것이냐 정체시킬 것이냐 이것도 가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시도민들 또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